지금 우리는 모두 인간 해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체 측정 데이터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누적되면 나중에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혁명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힘든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 일자리. 앞으로 기술혁명이 가져오게 될 가장 큰 변화로는 AI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들 수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대신할 수 있었어도 인지적 능력을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과 분석, 의사소통,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등이 필요한 일들은 대부분 인간이 차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AI가 이런 부분들까지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과거의 경험에 비춰 확률을 계산하는 수십억 개의 뉴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즉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패턴 인식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이렇게 확률 계산이나 패턴 인식 같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일처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간과 달리 AI는 연결성과 업데이트 면에서도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명 한 명의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해서 모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는 하나의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쉽게 통합할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새로운 일자리들은 모두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될 것이고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씁쓸하게도 이 과정에서 비숙련 노동자의 실직으로 인한 새로운 무용계급의 출현은 아무래도 불가피하겠죠. 두 번째 변화, 자유.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자유를 없앤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일종의 인간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클릭해서 본 영상을 통해 유튜브라는 회사에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 자신에게 맞는 맞춤 영상이나 추천 영상 같은 것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이 모두 과거 여러분들이 본 영상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결과에 맞춰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인데요.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에 관한 데이터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들이 단순히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의사결정 등을 반영한 생체 측정 데이터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과거 자신의 경험에 의한 확률적 계산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생체 측정 데이터가 누적된 정보기술에 더해 생명기술이 합쳐지게 되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앞으로는 알고리즘이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견이나 감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그냥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전을 할 때 티맵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이 티맵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제 위치 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죠. 이로 인해 티맵은 제가 티맵을 켜놓고 있는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를 목적지로 자주 가는지, 그리고 평소에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지 등의 운전 습관까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제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따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저는 티맵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과거 경험에 의한 확률적 계산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입니다. 경험상 티맵이 빠른 길로 안내를 잘 해준다는 티맵에 대한 좋은 감정이 티맵을 선택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운전 중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티맵이 가끔 다른 길을 안내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드는 생각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더 빠를까? 하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지금 많이 막혀서 이 길로 안내를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티맵이 알려주는 길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애초에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저의 선택의 자유에 티맵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인간의 의견이나 감정을 조정하는 일 또한 쉬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 통계라는 것이 표본이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 생체 측정 데이터 또한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보다 더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에 더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만 알고리즘에 더 의존하게 될 테고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내려야 할 결정을 AI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의 권위가 점점 더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이 자유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디지털 독재입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가 독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정보 처리 결정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는 독재는 한 사람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흡수해서 옳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비효율적이었던 반면 민주주의는 정보 처리 결정 권한을 여러 사람들과 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옳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독재를 이기고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독재가 민주주의를 이기고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AI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것인데요. 인간과 달리 AI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중앙에서 모두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알고리즘이 더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정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이 말은 즉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를 가진 자가 언제나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할까요? 글쎄요. 세 번째 변화, 평등.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까지는 불평등이 가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서 차별을 만드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다양한 생물학적 계층으로 나누는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빅데이터를 가진 자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부와 권력은 당연히 빅데이터를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돈으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육체적 인지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외모나 두뇌, 건강 상태까지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월한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금보다 더 많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아니요. 로봇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단순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이나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이들을 그냥 무관심 속에 버려두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즉, AI의 부상으로 대다수 인간들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하고 생명공학으로 생물학적 불평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간의 계층 자체가 소수의 슈퍼휴먼과 다수의 쓸모없는 인간으로 양분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유발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적 도전에 관한 부분을 요약해서 들려드린 내용이에요. 듣고 나니 어떠세요?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맥도날드에 가도 기계가 주문을 받고 또 김밥집에서조차 기계에게 주문을 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기계가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평등까지 해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인 5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며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다음 영상은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참, 혹시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 2부부터 5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 보았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 책의 2부에서는 1부에서 말한 기술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문화, 민족주의, 종교 등이 서로 충돌하면서 적대적인 그룹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더 나은 문화를 찾아서 떠나는 이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서 말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에 의한 혁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 나타나게 될 수 있는 문제인 테러리즘과 핵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해보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신을 믿을 필요는 없다. 단 고통을 헤아리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사는 세속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기술과 생명기술로 인한 인간 해킹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통제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수많은 거짓 정보들에 의해 조정당하고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4부에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4부에서는 특히 첫 번째 책 사피엔스에서 언급했던 허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신은 조작된 산물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와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 교육,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